마지막은 네, 다 항상 역시 그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왜 4교시 점심 시간 앞두고만 애들이 막 힘내잖아요. 네, 저희도 이제 마지막 방송이다. 여기서 이번 주 배고프시죠? 방송 끝나면 쓰러지는 거죠. 다 짜냈으니까 이제. 자, 기대하셨던 대로 문학, 수능에서 문학이라는 영역을 도대체 제가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 하는 어떤 부분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그거는 그 연륜과 뭐 규모와 이런 걸로 뭐 꼭 그게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갈무리 형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하는 거하고 이 학습하는 것이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얘기할 때마다 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가.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그냥 잠깐만 좀 얘기를 하면, 아까 쉬는 때도 얘기들 하셨는데 이렇게 제가 좋아해서 이렇게 보기가 좀 쉽지 않았고, 국어 선생이 오히려 소설 더 안 읽고 뭐 시 안 읽는 저부터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인 노력을 좀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이제 개인적인 그거를 얘기를 하면은 시 같은 것도 뭐 중고등학교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시는 뭐 어쩔 수 없이 보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좋은 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냥 저는 좀 제 개인적인 걸로 하면은 좀 좋다라고 생각되는 거를 한 편씩 읽어요, 그냥. 그게 뭐 이렇게 그게 뭐 어떤 제가 무슨 시험을 볼 것도 아니고 이러지만은 그냥 저 나름대로 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무감 같은 것도 좀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말씀드리고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의지와 욕망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즐거움과 성취도 좀 느껴야 되는 거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게임 같은 거 하면서 그런 즐거움, 어떤 성취를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재밌어요. 그게 이제 시든 소설이든 그런 거를 좀 읽고 이제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그럼 원문 전부 다 읽어야 되느냐?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그 장편을 언제 다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은 학습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습법을 해야 되니까 시도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소설도 또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어떤 정형화된 일정한 틀을 좀 익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만약에 학원을 운영하는 거라든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과 이렇게 접목을 좀 시켜서 얘기를 한다면, 아까 얘기하는 것 중에 좀 안 한 것이 좀 있는 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학원으로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굉장히 학원에서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개념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의 그런 개념, 소설에서의 개념. 그러니까 그냥 정말 순수하게 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로 시하면은 계속 얘기하지만 화자가 누구니, 그 다음에 어떤 상황 처지에 놓여 있니, 정서와 태도는 어떠니, 시상 전개 방식이 뭐니, 표현상의 특징이 뭐니, 제목은 어떤 걸 함축하고 있니, 뭐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작가가 전달하려고 하는 말을 파악하는 거 아니냐. 소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소설도 뭐 소설의 3요소 얘기하고 뭐 주제 구성 문체 얘기하면은 또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고, 지난번에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고전소설에서 특히 진짜 애들이 애먹는 게 말씀하셨던 대로 인물 간의 관계가 파악이 잘 안 되잖아요. 어떤 때는 자를 얘기하고 어떤 때는 호를 얘기하고 어떤 때는 3인칭 대명사 얘기하니까 동일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파악이 안 되니까 스토리가 안 잡히는 거고, 뭐 스토리 안 잡히니까 당연히 플롯은 뭐 더더욱 안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결국은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학습으로서 접근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서술상의 특징으로 어떤 것들이 나오고 시점과 거리가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학습의 그런 걸로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들을 이렇게 일정하게 뭐 시에서도 그렇고 소설에서도 그렇고 그럼 익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학생들한테, 아까 우리 이재식 원장님은
특강 얘기하셨을 때 고전 씨가 얘기하시고 이제 그 문법 특강도 얘기하시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런 개념 수업도 특강을 좀 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이를테면은 접근하는 그렇죠. 다양한 학습으로서의 거다. 접근하는. 예, 좋은데요. 그러면 그게 배웠습니다. 이제 그냥 그런 차원에서 저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학습하고 상관없이 재밌는 얘기라면은 이제 소설 같은 경우도 저는 외국 소설 같은 경우를 이렇게 좀 보다 보면은요 재미는 좀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저희는 이제 우리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 3대에 대해서요. 3대를 그 옛날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3대를 보면 도대체 뭔 소리 하고 있는 거고 너무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고 내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면 막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좋죠. 이게 도대체 예. 이런 소설을 이렇게 쓴다라는 게 정말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한테 그거 읽으라면 애들이 무슨 재미가 있고 이러겠어요. 결국은 그런 좀 학습으로서는 어떤 부분 나오는 것에 대한 얼마든지 그런 접근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우리가 수능에서는 알려주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좋아하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제가 젊은 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수능에 직접적으로 좀 도움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문학을 무시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수능에서 문학을 안 틀리는 영역이라고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일례로 수치로 말씀드리면 2년 연속 오답률 베스트 10에서 8문제가 독서였고 2문제가 문법이었거든요. 그러면 거의 문학을 안 틀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마 비슷하실 것 같은데 저는 화작문 다음에 바로 문학을 다 풀어요. 그러면 거기서 시간 줄여놓고 독서 들어가서 시간을 많이 할애한 그렇죠. 다음에 거기 점수를 따는 방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문학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솔직히 수능만 놓고 본다면 배경인식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내재적 감상법으로 절대주의적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럼 그것만 갖고 되느냐? 사실은 그 지문에 대한 정보가 보기라던가 또는 문제를 통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문제 중에서 외적 정보를 주는 보기들을 먼저 본다. 그리고 문제를 한번 훑어서 내용 문제는 뭐가 나왔고 의도하는 게 무엇인가를 확인해요. 그런 다음에 들어가요. 예를 들면 시를 말씀드릴게요. 한 작품만 출제되진 않잖아요. 두 작품이 나오면 가와 나시가 있으면 가를 읽고 나서 가만 읽고서 풀 수 있는 선택지를 다 해결해요. 그리고 나서 나를 읽고 나머지 것들을 좁혀나가서 정답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굉장히 좀 실전적인 건데요. 우선 연습이 된 친구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접근하면 시간을 굉장히 줄일 거예요. 예를 들면 긴 산문 같은 경우는 시간 줄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타임 투킬은 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현대시나 고전시가 3문제나 4문제가 나오는데요. 그 4문제를 5분 이내에 풀 수 있다면 다른 영역을 들어가는데 굉장히 시간적인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문학은 독해를 해야 되는 거고 결국 외부 정보가 문제나 보기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고 들어가는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라라고 저는 말씀드릴 거고요. 아마 더 세부적인 거는 다른 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실 거고 저는 큰 틀에서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라노 원장님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제가 마지막인 거죠. 그렇게 해주세요. 마지막은 언제 접니다. 저 역시 죄송합니다. 전 문학의 감상이란 말을 안 쓴 지가 좀 오래됐어요. 문학도 그쵸. 독해죠. 국어는 독해만 남아 있어요. 요즘 이제 EBS에서 나온 책도 그렇게 돼 있죠. 국어 독해의 원리, 독해의 원리 현대시, 독해의 원리 고전시, 고전 소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독해거든요. 그러니까 독해의 성패는 글이 도입부에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글 읽기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비문학이든 시든 소설이든 도입부에서 판단이 돼요. 비문학은 첫 번째 문단에서 판단이 돼요. 우리 또 독서 나중에 이야기할 거니까. 시의 경우는 행이나 연중심을 읽지 말고 의미 단위인 문장 단위로 읽어야 해요. 그래야 함축적 의미를 맥락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는 첫 번째 문장이 주의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문장에 대체로가 시적 상황이 드러나 있어요. 그 시적 상황이 판단이 돼야 그로부터 촉발되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논리적으로 읽어낼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소설의 경우는 첫 번째 장면이죠. 저는 시보다 소설 읽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체 맥락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시는 의미 단위가 있어요. 제가 문장을 단위로
감상을 하라고 했지만 보통 아이들은 연 단위로 감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어쨌든 의미 단위가 있는데 소설은 전체 의미 단위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의미 구조와 구성 요소의 관계를 따져볼 때 비문학은 문단이 나누어져 있고 시는 연이 나누어져 있는데 소설은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장면을 판단해야 되는데 첫 장면이 중요합니다. 첫 장면에 나오는 주요 인물이 작품 전문의 주인공과 상관없이 주인공일 가능성이 있고 첫 번째 장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건 전개의 주요 핵심일 수 있고 첫 번째 장면이 아까 시점 말씀하셨잖아요. 시점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시점을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어떤 입장에서 감상해야 되는지가 시점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첫 장면을 유해라. 소설은 시는 첫 문장이 유해란 말. 독해의 성패는 도입부에서 판단된다. 두 번째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읽어야 할 다음 글의 순서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시의 경우에 가나를 함께 해주죠. 최근에 이제 소설 지문의 경우에는 가 지문을 그 비문학이라고 말씀하신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걸 문학이라고 봐요. 문의 비평이니까 문의 비평도 문학이지 않습니까? 여튼 읽어야 할 순서가 아까 우리 말씀하셨는데 읽어야 할 순서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가 작품이 먼저 나왔다고 해서 가를 먼저 읽는 게 아니에요. 가와 나중에서 어떤 작품을 먼저 읽느냐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세트의 구성 원리, 지문의 구성 원리가 공통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두 작품 중 한 작품은 익숙하고 한 작품은 덜 익숙하거나 모르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익숙한 작품부터 먼저 읽거나 아니면 외적 증거에서 충분히 준 정보를 가지고 먼저 읽어야 돼요. 즉, 나 작품 먼저 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가 작품 내가 몰라도 나 작품에서 확인된 주요한 정보들, 상황, 정서, 태도를 바탕으로 가를 읽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나를 먼저 읽고 나면 나와 관련된 문제부터 먼저 풀어야 돼요. 문제를 풀 때도 보통 우리가 전체 문제, 부분 문제로 가면 나에 대한 문제부터 먼저 풀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문제인 공통점 문제를 풀면 운 좋으면 가 작품 읽지 않고 답이 나와요. 이것의 장점이 뭐냐면 나를 기준으로 이제 오답을 가려내죠. 그럼 가 작품을 읽을 때 가 작품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지워낸 선택지가 2개 내지 3개가 지워지면 나머지 2개의 선택지가 말하는 내용이 가에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돼요. 그러니 시는 5분 안에 끝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와 풀이의 순서를 정해라.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다 말할까요? 그럼요. 개념 공부에 대한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각자 개념 한마디씩 하고 공부에 대한 끝내는 걸로. 네. 점점 제일 짧아져요. 빨리 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개념에 대한 공부를 좀 개념을 완벽하게 파악해야 돼요. 아까 우리 대표님 개념 특강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개념어 특강을 재종에서 단과에서 많이 했거든요. 개념어만 한 달 동안 공부했어요. 그렇죠. 네, 필요합니다. 뭐 이 30명 정도 특강 깔면 제가 점유율이 75% 이상이었어요. 저만 했거든요. 개념어 특강을. 근데 제 개념의 특강이 뭐였냐면 저는 실전 개념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 시에서 글자 수를 조절하여 운율상에 배를 한다. 이런 선택이 참 많이 나왔었거든요. 요즘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공부한 친구들은 이런 선택지가 만들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음수의 통제를 통해. 글자 수를 조절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아는데 음수의 통제란 말은 모르는 거예요. 비슷한 개념일 수 있거든요. 시어의 의도적 일탈은 모르는데 시적 허용은 알아요. 예. 그러니까 개념 공부를 참고서나 자습서 위주의 공부로 의미 기억 단위로 넣으면 안 됩니다. 개념은 반드시 구체적인 작품 속에서 실현시켜 보는 것. 그래서 뭐 3가지 정도만 팀 말씀드리고 또 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 받아 적었습니다 다. 근데 지난주에는 명확히 기대하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 방출한다. 우리 원장님께서 뭐 다 방출하실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기대는 막 다 하는데 난 이러고 안 하겠다. 뭐 이런 태도이신 것 같은데 지금 적기를 엄청나게 많이 적으시면서. 다 배워가면서 아까 저기 갈무리 원장님 말씀하신 문법 개념어 특강주에 바로 적용할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실전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고3에게 네. 정말 도움되는 얘기 두 분 말씀하신 게 네. 고3 부모님, 고3 학생을 들으면 정말 좋은 내용이어서
역시 우리 국어만세는 국어 학습법에서는 정말 1등급이란 말을 붙여야 되겠구나.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 방송을 들어야 되고 이 방송에서 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하면 사실 1등급에 가장 도달하기 쉬운 첩경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조금 이제 폭을 좀 넓혀가지고 우리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 특히 이제 중학생, 고등학교 저학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문학학습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항상 그 문학에 말씀드린 게 재미예요. 그 재미라는 부분인데 재미가 없는 거 아이들 공부가 너무 힘들거든요. 요즘에 아이들 모의고사 문제 풀 때도 고3들을 지도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재미있니? 그러면 재밌다는 애도 없잖아요. 그런데 재미없는데 정말 잘 푸는 애들이 있고요. 정말 아이들의 그 얼굴에 두려움과 공포, 부담감 많이 가진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부담감과 공포만 좀 풀어줘도 점수가 올라요. 왜냐면 아이들이 풀기 전에 벌써 진 거예요. 기세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의 어떤 학습의 동기 유발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문학은 진짜 재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재미는 여러 요소들이 있잖아요. 코믹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공포도 있고 다양한 걸 우리 함축해서는 재미라고 하고 문학에서는 전문 용어로 카타르시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 그 지문 읽다가 울어요. 아마 국어 선생님들은 그런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시만 아니라 뭐 소설이나 또는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 무슨 교과서 시나리오인데 엄마가 이제 죽는 과정이에요. 그 자기 이제 시어머니에게 자기 죽음을 알리고 남편과 이별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막 좀 울고 있는데 애들은 뭐냐면 저를 보고 있어요. 그냥 저 사람이 왜 우나.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죠. 네. 저는 그게 아무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저를 통해서 문학을 통해 우는 사람도 있구나 봤으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들이 10년, 20년 뒤에는 또 다른 드라마나 또 다른 이야기 속에 자기도 감정을 느낄 수 있거든요. 문학은 어쨌든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재미를 가진 친구들은 열심히 할 거예요. 일단 저는 그거에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부모님들에게 조금 청취자분들에게 도움 드린 내용이 문학의 첫 스타트 우리가 실전에 들어간 문학 스타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중3부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빠르면 중2, 중3부터 문학은 실전적으로 시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또는 사회 문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적 능력이 갖추는 과정이 중2, 중3쯤 돼야 저희가 흔히 말하는 수능이나 내신에 나오는 문학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이라고 말씀을 확신을 드리고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팁 하나 드린다면 이거 좀 정말 중요한 건데 노트 한 것만 딱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 노트에 뭐냐면 자기가 배운 문학을 차곡차곡 간단하게 제목과 내용만 기록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문학이란 건 바뀌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오늘 배운 문학이 10년 뒤에 바뀌지 않잖아요. 원문을 다 이제 짐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학이란 부분은 계속 피드백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어떤 문제집은 사서 한 3년 지나면 버려도 되는 문제집도 많잖아요. 근데 문학 문제집은 버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때 배웠던 문학의 문제집이나 문학 지문들은 그대로 다시 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학습적 흥미를 심어주고 또 그거를 지속하기 위해서 문학 정리 노트 하나만 준비해놔도 이거 엄청난 소스입니다. 그러네. 그럼요. 엄청난데요. 이거를 지금 제가 경계하는 건 뭐냐면 각종 이 방송 듣고 있는 학원 원장님들이 이거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당연히 하죠.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문학 분석 노트를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요. 어떻게 시작하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연구를 하셔야 되겠죠. 학원에 보내시거나. 네, 그거 구경하러 가야 되겠네요. 아이고, 이런. 그래서 문학 분석 노트를 하나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 좀 입문할 때쯤 되면 이제 중3이나 또는 이제 고1쯤 되면은 그 문학을 이건 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뭐 문제집인데 매일매일 비문학 이렇게 뭐 세지문 이런 문제집이 있어요. 저 이 문제 너무 좋다 생각하지만 이거를 아이들이 정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네. 중3, 고1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면 기출 문제예요. 기출은 뭐냐면 이제 고3들이 봤을 때 실전에 나온 것들을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거지 기본기를 닦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집을 기출 문제를 풀어서 열에 9문제를 맞힌 애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기본기를 고1 때 못 쌓아둔다면 고3 때 할 게 없어져요. 반드시 그래서 그 문제집은 좋은 이름일 뿐이고 그걸 단계를 밟아가기 위해서는 좀 후자해야 한다 보고요. 그래서 저학년 때 뭐 하냐면 그냥 서점에 간 문제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집들이 보면 뭐 신사고나 또 뭐 디딤돌 또 천재 뭐 다양한 이제 문제들 있잖아요. 지약사 이런 문제들 보면은 다 시리즈로 이제 한 서너 권 정도 4권 5권 정도의 뭐냐면 영역별 문제집 그러니까 문학 작품들을 모아놓은 문제집이 출간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약사랑 친하지만 또 천재 부장님이랑 친하지만 그거 다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현대시 문제집, 고전시 문제집, 그다음에 그 현대술 문제집, 그다음에 고전 3문제 4권 정도는 반드시 1학년 때는 풀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보관하고 정리해 두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때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방송을 드렸지만은 산문과 현대시까지는 그래도 가능한데 고전시는 처음부터 고전시 공부하면 그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서 그 문학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 응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서는 실전에 수능 기출 접근에 가고 그 기출 접근에 가는 문제 푸는 방식과 접근 방식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유정걸 대표님 말씀하신 거랑 라운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하면 되거든요. 이제 부모님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재밌게 공부시키는 걸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문학 분석, 문학 그냥 기록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읽었던 책이나 시나 뭐만 놔도 되고요. 거기까지 말씀 안 하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꼭 영역별로 뭐 접근을 네. 시키신 다음에 알겠습니다. 기출로 가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가서 그거 그 교재 한번 제가 보고 네. 그다음에 또 우리 부산에 놀러 가서 그 개념어 특강 교재 그럼요. 제가 받아오고 예. 뭐 저는 원래 뭐 그렇게 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라면 학원에 가서 네. 확인하고 우리 갈무리 형님한테 가가지고 네. 개념어 특강 교재 빨리빨리 네. 내놓으라고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제가 공개할지 말지는 이게 네. 뭐 유튜브나 팟캐스트에 이제 인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뭐 기념으로 뭐 보내드리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선물로 그렇습니다. 선물로. 네, 선물로. 네. 저는 뭐 사실 뭐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럼 너는 왜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도적 측면 속에서 이제 2005년 수능 매뉴얼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2005년에 교육평가원에서 매뉴얼을 만듭니다. 우리는 수능을 이렇게 출제할 거야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매뉴얼을 딱 만들죠. 그 매뉴얼에 명료하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앞으로 수능은 비문학 즉 독서를 어렵게 낼 거야. 그리고 문학은 가능한 한 쉽게 낼 거야. 이렇게 예. 아예 본인들이 10몇 년 전부터 해왔죠. 얘기를 했어요. 예. 얘기를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려운 형태의 문학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문학이다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다. 여기 네. 네 분이 모두 말씀하셨듯이 네. 결국은 어렵지 않다면 최대한 속도를 빨리 만들어서 나 자신이 어떻게 가장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문학의 문제를 풀어서 그 전체의 수능에서의 어떠한 독해와 독서와의 어떠한 시간 배율에 대한 조율을 네. 해낼 것이냐가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땐 되게 중요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다. 독해력. 예.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우리가 문법 4주, 네. 문법 4주로 가는 거죠. 독해로 갈까요? 저기 한번 독서로? 그냥 저희 청취자분에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차피 답을 말씀하셔서 저희 녹화했을 테니까 여쭤보면 내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저는 한번. 뭐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면 지금 방송이 5월달에 이제 방송이 될 내용이잖아요. 네네. 지금 이대로 가면 아마 중간고사가 5월 말, 6월 초 정도에 예, 있기 때문에 내신 대비에 대한 전략이 정말 좀 궁금하시지 않을까. 상황이 예. 바뀌었으니까. 예, 지금 같은 온라인 그래서 수업을 하는 바뀌었어요. 상황이니까 그렇죠. 예, 온라인 예, 수업에 대응하는 뭐 예, 대신 예. 뭐 어쨌든 그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도 청취자분들이 뭐 답글 몇 번 더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원래 그러니까 내가 아니야 나 수능 필요해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댓글을 먼저 올리시고 많이 올리시면 서너 분만 올리시면 이제 그분이 이기시는 거예요. 예. 아니야 내신이 필요해 그러면 그분이 이기는 거야. 왜 그게 대세가 돼? 예, 그래서 저 학원에 또 엄청난 내신 그 노하우가 많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저희가 이렇게 문학편에 대해서 4주에 걸쳐서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계속 저희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